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이 감지되며 양국은 주력 자주포를 국경선에 우선 배치해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의 한국산 K9 바지라 자주포와 파키스탄의 중국산 SH-15 자주포가 불과 몇 킬로미터 앞에서 대치하며 8년 전 맞대결 이후 또 한 번 치열한 리벤지 매치를 예고하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을 계기로 K9 자주포가 서방을 넘어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럼 같이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4월 20일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할감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관광객을 향해 총격을 가해 2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사건 직후 카슈미르 기반 무장단체 저항전선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며 파키스탄의 배후 연료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국민의 희생을 무력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인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는데요. 인도는 파키스탄의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며 즉각 80년간 유지된 인더스강 수자원 협정을 파기하고 외교관 추방, 무역 중단 등 단교 수준의 제재를 단행해 양국 갈등을 폭발적으로 격화시켰죠.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실제 무력 충돌로도 번져지고 있는데 4월 26일 실질 통제선에서 양국 간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 드론을 격추하고 인도군 초소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도발을 이어갔고 인도는 전면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유엔의 지원을 요청한 쪽은 파키스탄이라는 거.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양국은 인구 1억 명 이상의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는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양국은 군사력을 국경에 증강하며 전면전을 대비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파키스탄이 실질 통제선 근처에 중국산 SH-15 자주포 200문을 배치한 모습이 포착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SH-15는 155mm 52 구경포를 장착한 차륜형 자주포로 최대 53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에 맞선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라이센스 생산한 K9 바지라 100문을 전진 배치하며 사실상 중국과 한국의 대표 자주포 간 대리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6년 전인 2019년 라다크 분쟁 당시 이미 양국 포병이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는데요. 당시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SH-1 자주포 36문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고, 인도군은 실전 배치된 지 불과 1년도 안 된 K9 10문으로 맞섰습니다. 3.6대 1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K9은 목표 사격 지점을 정밀 타격한 반면 SH-1은 표적을 전혀 맞추지 못하였죠. 이 결과에 놀란 인도군은 K9의 뛰어난 실전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초기 도입 완제품 10문에 이어 K9 바지라라는 이름으로 90문을 현지 조립 생산해 총 100문을 확보했고, 2024년에는 100문을 추가 도입해 한국산 자주포 200문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질세라 파키스탄은 2019년 참혹한 패배를 서력하고자 구형 SH-1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SH-15 155mm 차륜형 자주포 236문을 도입하며 전력을 강화했죠. SH-15는 중국산 최신 자주포 PCL-281의 수출형으로 나토 표준 탄약과 정밀 유도 발사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반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4발에서 6발의 사격 속도를 구현하며 장갑 캐빈은 수영 화기와 포병 파편으로부터 6명의 승무원을 보호하고 12.7mm 중기관 총으로 자기 방어까지 가능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업그레이드된 SH-15조차 K9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산 자주포의 고질적인 설계 한계 때문입니다. SH-15는 SH-1과 마찬가지로 차륜형 자주포인데 사격 시 반동을 줄이기 위해 2개의 스페이드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스페이드를 내리려면 지면을 평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포병들은 곡괭이를 들고 평탄화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중국 공영방송에 따르면 이 모든 방열 과정에 약 8분이 소요된다고 하죠. 그러나 SH-15가 운용되는 히말라야 고산지대는 최악의 조건을 제공하는데요. 경사진 지형, 얼어붙은 동토, 바위와 자갈로 뒤덮인 지면은 곡괭이로 지면을 다지는 시간을 더욱 연장시킵니다. 게다가 SH-15에는 자동장전 시스템이 없어 40에서 50kg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승무원이 수동으로 운반하고 장전해야 합니다. 포탄 운반, 포구 삽입, 신관 설정, 장약 준비 과정은 5명의 승무원이 협력하지만 한 발 장전에 30초에서 1분이 소요되죠. 사격 통제 시스템도 부분적으로 수작업을 요구하며 표적 데이터 입력과 사격 재원 계산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유압 시 포탄 회전과 고저가 조정 역시 모두 수동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8분간의 방열 작업은 승무원 컨디션이 최적일 때의 가정치로, 고지대의 저산소 환경, 극심한 기온차, 실전의 긴박함은 체력과 판단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중국산 저주포가 8분간 준비하는 동안 한국산 K9 저주포는 단 30초 만에 방열을 완료합니다. 여기에 15초 내에 3발의 초탄을 연속 사격할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18대의 K9 저주포 1개 대대가 최대 사격 속도와 지속 사격 속도를 보수적으로 적용해 계산하면 8분간 총 504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자주포가 준비하는 동안 이루어진 결과이죠. 8분간 504발은 차내 탄약 내에서 가능하므로 탄약 추가 보충도 필요 없이 사격이 가능합니다. 즉 사실상 중국 자주포는 반격조차 하지 못하고 전멸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궤도형 K9 자주포는 차륜형 SH-15에 비해 월등한 반동 관리와 사격 능력을 자랑합니다. K9은 세계 최고 수준의 ISU 서스펜션을 탑재한 차체와 포탑의 주태 복저기가 반동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스페이드 없이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며 험준한 지형에서도 차체 변동을 최소화하죠. 이는 고지대에서 연속 사격 시 포신 방향 유지와 정확도 보장에 결정적입니다. 또한 유압시 장전 보조 장치로 155mm 포탄을 10초 내에 장전할 수 있어 외부에서 수동으로 장전해야 하는 SH-15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입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은 표적 데이터를 자동 계산하고 포탑을 5초 내 정밀 조정합니다. GPS 기반 내비게이션과 통합된 시스템은 고지대의 지상 조건을 보정해 정밀 타격을 보장하죠. 한국의 사교적 환경에서 검증된 무기는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말이 있듯 K9은 해발 3000m 이상의 라다크 고산지대에서도 완벽한 적응력을 입증했습니다. 초기 인도군은 K9을 서부 사막지대 운용을 목표로 도입했으나 중국과의 국경 갈등으로 라다크에서 1년간 운용 테스트를 진행했고 완벽한 성능 평가를 완료하며 그 우수성을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왜 중국과 파키스탄은 K9보다 뛰어나다는 궤도형 자주포 PLZ-05, 수출형 PLZ-45를 개발했음에도 인도 국경지대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PLZ-05의 결정적 한계 때문인데요. PLZ-05는 반동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설계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차륜형 SH-15는 8분의 방열 후 반동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지만 PLZ-05는 평지에서도 반동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해 차체가 아예 뒤로 밀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고지대의 경사진 지형에서 차체가 밀리거나 기울어지면 매우 치명적 결함으로 작용하죠. 반동으로 포신 방향이 1, 2도 변동하면 30km의 사거리에서 착탄 지점이 500에서 1000m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이 아닌 아군을 오인 타격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이죠. 히말라야 강풍과 저기압 환경은 정확도를 더욱 떨어뜨리는데 이에 파키스탄은 PLZ-05의 고지대 반동 관리 문제를 우려해 부득불 SH-15를 선택했으나 SH-15 역시 차륜형 설계의 한계로 K9에 비해 명백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육군 전력에서 인도군에 밀리는 파키스탄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파키스탄은 중국산 젠-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5세대 전투기인 젠-35는 스텔스 성능, 첨단 센서, 네트워크 중심 수행 능력을 갖추며 파키스탄 공군에 7, 8년간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첫 5세대 전투기 수출 사례로 남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흔들 전망이죠. 인도는 프랑스산 라팔, 러시아산 수호-30 MKI, 미그-29로 강력한 공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직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인 AMCA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시제기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인도는 114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한국산 KF-21 보라매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 전쟁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도입 계약이 줄어들며 러시아 기체 도입 부담이 커졌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는 인도가 보유한 S-400 방공 체계로 인해 의회 승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의 6세대 전투기는 빨라야 15년 뒤 첫 배치가 가능하므로 현재 전력을 강화하며 젠-35에 대항할 수 있는 전투기는 한국의 KF-21뿐인 셈이죠. 특히 인도가 KF-21 블록2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인도의 AMCA 사업을 보면 한국이 이미 개발에 성공해 1500회 이상 시험 비행을 완료한 KF-21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이 7, 8년 앞서 있지만요. AMCA는 계획상 2029년 첫 비행,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 스펙은 F414 쌍발 엔진, 델타이, 서펜타인 공기 후입구, 스텔스 요소, 점진적 내부 무장차, A사 레이더 등 사실상 KF-21 스펙과 거의 동일합니다. 현재 인도가 AMCA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동안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수호-30 MKI 라이센스 생산으로 어느 정도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차세대 전투기인 AMCA는
F-35, KF-21과 같은 서방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해 거의 백지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때 한국과 KF-21 블록 23 공동 개발을 추진하면 중국산 전투기에 대항할 최상의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K9의 2019년 승리와 라다급 평가 성공은 한국 방산의 신뢰를 높였으며 KF-21은 인도 공군 현대화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지닙니다. K9 저주포와 KF-21의 화력이 테러로 인해 무고한 피해를 당한 희생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청컨대 화포로서 이를 물리치소서. Jednostki wyjechały na poligon, oddały kilka strzałów i sukcesem poraziły swój cel. Dziękuję, że byliście z nami na poligonie. Nazywam się Antoni Walkowski, a to była relacja Defense24 prosto z Nowej Dęby. K9이 왜 역대 최고의 자주포인지 위사진 한 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K9을 운용하는 모든 국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바로 폴란드에 말이죠. 지난 4월 8일 폴란드 노바덴박 훈련장에서 열린 K9 유저클럽은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역사적인 자리였는데요. 이 행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K9의 우수한 성능과 적응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세계적 확산을 상징하는 이벤트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개국 150명의 실제 운용 병사들이 참가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는 K9이 단순한 수출 무기를 넘어 글로벌 포병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7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호주, 루마니아, 한국 등 10개국에서 실전 배치를 통해 그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K9 유저클럽은 폴란드에서 개최된 첫 번째 행사로 K9의 원산지인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주최국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적인데 현재 폴란드는 672문의 K9을 최종 운용할 예정으로 원산지 한국 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K9을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즉 K9의 글로벌화가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주요 운용국이 주도적으로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정도로 깊이 뿌리 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더 많이 운용되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유저클럽에 참가한 포병 전문가들은 한자리에 모여 운용 노하우와 실전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는 잠재적 도입국으로서 이번 행사를 통해 K9의 성능과 활용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운용되고 있는 각국의 다양한 기후와 전술 환경에 따른 가장 적합한 실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요. 노르웨이의 호칸, 핀란드의 살림, 폴란드의 늪지, 호주의 사막, 한국의 산악 등 각기 다른 조건에서의 K9 운용 경험을 공유하며 어디서든 100%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K9의 저력을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폴란드에서 열린 유저클럽이 기존과 차별화되었던 것은 폴란드 노바덴박 훈련장에서 진행된 K9의 실제 사격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디펜스 입사에 따르면 당시 강풍, 저온, 눈, 그리고 모래 폭풍이라는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K9은 폴란드산 탄약을 사용해 목표를 100% 정확히 타격하며 안정적인 성능을 과시했는데요. 훈련을 주도했던 보이체프 다프카 대령은 K9의 우수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실제 운용자들의 증언과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니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Dzień dobry, witam Państwa z pięknej, słonecznej Nowej Dęby. Jeżeli wyglądam na nieco zawianego, to dlatego, że strasznie wieje. Byliśmy świadkami strzelania armatohaubic samobieżnych K9 na poligonie. To wydarzenie zwieńczyło klub użytkownika K9, czyli międzynarodowe spotkanie, w którym uczestniczyli przedstawiciele 10 państw, które użytkują K9, jak również państw, które obserwują ten program i chcą się wymieniać doświadczeniami. Celem tego spotkania jest, co najważniejsze, wymiana doświadczeń, wymiana systemów szkolenia. Panie pułkowniku, w niniejszym spotkaniu uczestniczyli przedstawiciele 10 różnych państw, użytkowników K9 plus obserwatorzy tego wydarzenia. W jaki sposób z punktu widzenia Wojska Polskiego, jaką użyteczność mają takie spotkania? Czy to jest rzeczywiście pomoc, jeżeli chodzi o naukę eksploatacji tego sprzętu, wnioski z jego wykorzystania? Z całą pewnością tak. Jest to dobra okazja, jest to dobre forum do tego, żeby wymieniać się tymi informacjami i budować bazę danych, wiedzę.
Oprócz tego w spotkaniu oczywiście uczestniczy przedstawiciele producenta, czyli Hanwha Aerospace. I tutaj jest taka dodatkowa wartość, że my możemy przedstawić nasze uwagi bezpośrednio producentowi. Jest to forma stosowana już przez nas, bo takie spotkania odbywaliśmy w zakresie systemu CRAP, systemu RAK, a więc wymiana informacji na temat eksploatacji z producentem jest niezwykle istotna. A wymiana informacji między siłami zbrojnymi na temat jak szkolić, jak operacyjnie używać w różnych środowiskach, bo wiadomo, że użycie działa w warunkach Norwegii czy Finlandii jest inne niż w warunkach Polski, a Australii zupełnie jest inne warunki eksploatacyjne oferuje, ale jest to zebranie doświadczeń, bo pewne doświadczenia są wspólne, pewne kwestie eksploatacyjne są wspólne i pozwalają nam na wzbogacanie naszej wiedzy i tak naprawdę przygotowanie procesu eksploatacyjnego, serwisowego, ale też i szkoleniowego stosownie do tego, kto ma najlepiej rozwinięty ten system, tak zwane wykorzystanie dobrych praktyk. Bardzo ciekawe rozwiązania prezentuje Australia, która w swojej wersji AS9 wprowadziła bardzo daleko idące zmiany samobieżnej haubicy CRAP w ramach naszych sił zbrojnych, ale też i konfliktu, tejże tragedii, która się dzieje na Ukrainie. Te doświadczenia również pozwalają nam na to, żebyśmy dostosowali te rozwiązania docelowe nie do chwili obecnej, ale do perspektywy, która przed nami czeka. Sprzęt kupujemy nie na rok, nie na 2, nie na teraz, a na najbliższe 30, może 40 czy też 50 lat. Szanowni Państwo, wozy dowodzenia, wozy dowódcze sztabowe, a za nimi K9 wyjechały na poligon, oddały kilka strzałów i sukcesem poraziły swój cel. Dziękuję, że byliście z nami na poligonie. Nazywam się Antoni Walkowski, a to była relacja Defense24 prosto z Nowej Dęby.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닌 진짜 한국 방산에 숨겨진 힘은 따로 있습니다. K9의 진정한 성공 요인은 각국 군의 고유한 요구에 맞춘 유연한 맞춤형 설계 능력에 있는데요.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전략적 유연성을 상징하며 K9을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닌 각국 군의 장기적인 전력 증강 파트너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방위산업은 해외 부품을 조립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산 아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축적된 경험은 오늘날 한국을 모듈형 설계의 선도 국가로 탈바꿈시켜버렸죠. 이 모듈형 설계는 각 파트별로 떼어내거나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어 개량 및 유지 보수에 매우 탁월합니다. 그리고 현재 높은 국산화율과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은 이제 부품 단위로 패키지화된 설계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 차량 개발 사업팀 이선호 팀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개발을 시작할 당시 일각에서는 우리가 외산 부품을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지만 그 기초부터 시작해 이제는 모든 부품을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개별적으로 패키지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 되었다. 라고 하였죠. 이러한 모듈형 설계는 K9 자주포 수출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폴란드는 K9에 자국 WB 그룹 토파즈 통합 전투관리 시스템을 탑재했고 호주의 AS9은 EOS사의 첨단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합해 추가 장갑과 센서를 포함한 고급 변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시스템 통합에도 불구하고 K9은 완벽한 호환성과 안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닌 K9을 개발하면서 유지해온 모듈형 설계 철학과 품질 관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맞춤형 설계는 추가 구매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루마니아와 같은 신규 운용국은 K9 도입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며 자국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각국 사업부들의 계약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40~50%까지도 현지 부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 도입국 입장에서는 K9을 구매하면서 국민을 따로 설득해야 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K9은 현재 남미 칠레, 북미 캐나다, 동남아 베트남 등과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유럽,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을 아우르는 K9이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운용되는 세계 몇 안 되는 무기체계로 등극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례 없는 글로벌 확산은 당연히 K9의 우수한 성능, 품질, 그리고 환경 적응력 덕분입니다. 52mm 구경의 강력한 화력, 다양한 기후에서의 안정적인 운용, 그리고 신속한 기동성은 K9을 현대 포병의 표준으로 만들었죠. 또한 한국의 정치적 중립성은 K9의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특정
특정 블록에 치우치지 않은 한국의 외교적 입장은 예민한 국제 관계 속에서도 K9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신뢰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 무기 사지 않으려 한국산 무기를 사고 미국산 무기 사지 않으려고 한국산 무기를 사는 현재 상황. 70년 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M3 105mm 곡사포 몇 대로 북한 1600분의 대구경 화포를 간신히 대응했던 화포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2500문 이상 운용되는 최첨단 K9 자주포를 생산하여 명실상부 화포 분야의 1티어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이처럼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닌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보듬고 그 역사를 대변하며 다시는 그러한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긴 상징적인 무기체계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오늘날의 환호 뒤에는 이름 모를 병사들의 땀과 밤지 새운 기술자의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때 선정한 엔진이 DDC사의 850마력 엔진을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은 배기구에서 화염이 발생이 된다든지 하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일주일 기간으로 이제 해외 출장을 예정으로 해서 갔었는데 실제로 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다 보니까는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가을 옷을 입고 갔다가 눈을 보고 이제 귀국을 한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 K9 자주포는 뭐 마이너스 32도, 그 플러스 50도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요구 성능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그 K9 자주포를 이제 큰 챔버에다 집어여서 뭐 냉동을 시킨다든지 또는 뭐 고온으로 가온을 시켜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산소통을 울러매고 들어가서 뭐 장비 점검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가서 산소 마스크만 벗으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나올 시점이 됐는데 안 노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밖에 이제 또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잡아내고 이렇게 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좀 위험한 좀 순간이었죠. 네. 시제를 시험한다는 거는 품질이 안정 안 된 상태에서 시험하는 거거든요. 비가 막 오고 난 뒤에 산업 야지 시험을 할 때 차량이 미끄러졌어요. 도로에 미끄러져가지고 한 10m 정도 급하게 이제 시험장에 가서 다행히 큰 바위에 탁 걸려 있어요. 만일에 그게 이제 낭떠러리에 불러 떨어졌으면 위험한 인원도 물론이고 차도 손상되고 굉장히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는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은 다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을 수리를 하고 또 그 다음 시험에 체계 시험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장비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공적인 체계 개발이 됐고 양산해 나갔고 지금은 그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인류 장비가 된 토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박사님이라고 이제 계세요.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엄마 너 왜 이렇게 의기소침을 하고 있냐, 네가 열심히 일을 했고 했으면 됐지 라고 하시면서 이제 새로이 제가 좀 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줬었던 게 하여튼 현재도 상당히 고맙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동수 박사님은 그 참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현역 대령에 또 공학 박사까지 해서 추진력뿐만이 아니고 뭐 관련 지식도 이렇게 해박하게 이제 가지고 계셨고, 뭐 때로는 이제 연구원들과 이제 소탈하게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격려도 좀 많이 해주셨고. 계속 K9과 함께 사셨죠. 아버지가 이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가십시오 한마디 못한 게 좀 한이랄까. K9 그때 뭐 개발하셨던 분들 정말 20대, 30대셨을, 지금 이제 임원 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억해 주시고 추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那么到今天再来看呢，当然第一这个年份它肯定是拿不到，因为现在比它好的火炮有很多。你比如像日本的99式火炮、自行火炮，那么咱们国家的05式的火炮，能排在前3就已经很不错了。我能超过你远远的射程，我能打到你更远。最终谁输谁赢还是有待商榷的。做亚洲第一炮，也叫做壮况百出炮。
전 세계 7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이 지난 4일 또 한 번 메가 계약을 따내며 명실상부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드디어 인도와 추가 백문 계약에 도장을 찍은 것인데요. 2017년 인도 정부와 3,727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백문 공급 계약을 체결해 2020년 납품을 완료했던 하나는 이번에 추가 백문 계약을 성사시키며 두 번째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K9의 우수한 성능과 안정적인 납품 실적이 유럽을 넘어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K9의 두 번째 인도 수출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며 특히 중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자주포 수주 사업은 K9이 판매된 11개국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평야, 사막, 산악 등 극단적인 지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군 ROC조차 매우 까다로운 성능 기준을 요구했었는데요. 25년 경력의 성능 검사원 이종영 기감은 자신의 회사 생활 전부를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로 인도 수주전을 꼽으며 사막 등판 시험에서 모래폭풍 속 경쟁 자주포들이 몇 번의 실패 끝 포기한 반면 K9 자주포는 유일하게 등판에 성공해 합격 통보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극악의 난이도를 통과하고 5년 동안 현지에서 완벽한 운용 능력을 선보였고 5년 후엔 결국 백문의 추가 K9 자주포가 인도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 사이 K9 자주포는 중국산 자주포를 운용하던 파키스탄군과의 실전 경험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내 최강의 자주포임을 입증해내었는데요. 1차 계약 동안 K9은 히말라야의 극한 기후에서도 고장 없이 운용되었고 현지 파트너 L&T와의 협력으로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가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인도군 관계자는 K9의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러시아제 2S19 무스타 S 대비 30% 저렴하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죠. 이러한 만족감이 두 번째 계약의 핵심 요인이었는데요. 첫 번째 수출은 K9의 잠재력을 보여준 시도였다면 두 번째는 5년간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증된 선택입니다. 하나 입장에서도 첫 번째 인도 수출권은 매우 큰 도전이었는데요. 초기 10문은 한국에서 납품했지만 나머지 90문은 인도 현지 공장에서 모두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IT와 소프트웨어에 강하지만 K9의 정밀공학을 충족할 제조력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에 하나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인도로 파견돼 밤낮으로 인도 L&T 기술자들을 훈련시키며 생산 기술을 전해준 결과 2020년 90문의 K9이 모두 완벽하게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L&T는 100문을 5개 연대에 배치하며 현지화의 첫걸음을 뗐는데요. 인도 방산 전문가 아제이 싱은 L&T는 한화의 지원으로 자주포 생산 역량을 키웠고 이는 인도 제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 엔지니어들은 절대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감동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는 L&T가 이미 K9 생산 노하우를 내재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초기 불량률과 조립 오류를 확연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화 역시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현지화를 추진하는 데도 노하우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도의 K9 추가 도입을 명백한 군사적 정치적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현지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으며 추가 수출까지 따낸 K9인 반면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 PLZ-05는 현지에서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결국 파키스탄과 중국 모두 차륜형 자주포 SH-15 PCL-181 배치만 늘렸습니다. 이는 PLZ-05의 극심한 반동 문제를 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죠. 히말라야 고지대는 암석, 자갈, 얼음, 눈 등으로 이루어진 지반이 많아 평평하고 단단한 지면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주포가 강한 반동 후자력으로 인해 위치가 틀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또한 해발 4,000에서 5,000m 이상의 고지대는 공기 밀도도 낮아 포탄 발사 시 공기 저항이 줄어들며 이에 반동이 포신과 차체에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또한 자주포 특성상 무거운 포탑과 긴 포신으로 인해 무게중심이 매우 높은데 극심한 반동은 좁은 능선에서 이런 자주포의 균형을 잃게 만들어버리는데요. 결국 하다못해 중국과 파키스탄은 PLZ-05 대신 스페이드를 무려 3개나 설치해 반동을 잡을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 SH-15 배치에 주력을 다한 것입니다. 5년 동안 K9과 PLZ-05가 각각 입증해내었네요. 그 차이를.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도입 시점은 중국에게 매우 큰 당혹감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강한 관세를 타파하기 위해 시진핑이 가장 먼저 찾은 인물이 바로 인도의 모디 총리였고 시진핑은 이례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모디의 비위를 맞추며 인도 14억 시장을 공략하려 했습니다. 양국 합쳐 30억이 손잡으면 미국도 두렵지 않다면서 중국이 먼저 화해 제스처를 내밀었죠. 그러나 연애를 다 즐긴 모디 총리는 그 다음날
한국과의 K9을 지시하며 중국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추가 백문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공개적인 모욕에 가까운데요. 인도 방송 NDTV는 중국의 아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라며 모디 총리의 행보를 주목했습니다. 이에 현재 중국 CCTV 등 공영방송에서는 의도적으로 K9을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나 데이터도 없이 K9 자주포의 성능을 무조건적 비판하며 대규모 수출을 두고는 운 좋은 케이스라고 폄하하고 있는데요. 이는 K9의 성공이 중국에 주는 위협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令韩国军方喜出望外的是，这款由韩国自主研制的自行火炮，竟然在服役当年就引起了不小的轰动，甚至一度被外界冠以了一个相当霸气的称号，那就是亚洲第一炮。K9是亚洲第一款采用了52倍镜长身管的155毫米自行火炮，这在当时可谓是首屈一指。在此之前，全世界范围内也只有德国的 PZH2000自行火炮采用了相同倍镜。 而伴随着大口径长身管的，自然是非同寻常的火力与射程。据了解，在使用普通高爆弹时 ，K9标准射程为30千米，而当其使用火箭底盘增程弹时，最大射程可达到52千米。除此之外 ，K9 主炮还装有21发敌火自动装填装置，最大射速为每分钟8发，爆发射速为每15秒3发，具备多发同时弹着能力。这样的火力和射程，在当时都是难以想象的。 而作为52倍口径重型自行火炮的生产国，韩国人也将 K9称为亚洲第一、世界第二的自行火炮。我们说短片当中提到呢 ，K9被称为亚洲第一炮。从目前的情况来看，这样的一个名号是否是名副其实呢？亚洲第一、世界第二，我觉得这个名号到什么时候都应该属于这个K9。K9的确是给亚洲装备。 或者给韩国本身的装备带来了一些荣耀，这一点从历史角度来说，我们应该去认可这样一个东西。那么在它服役的时候，跟当时的亚洲的其他国家或地区的火炮比，那绝对是往前迈进了一大步。当时其他国家或地区的火炮，自行火炮主要是39倍口径或45倍口径，那跟它52倍口径相比呢，的确是差得太多了。口径越大，意味着它的炮管越长，就是倍数越大，这个炮管越长，那么它的射程就会更大，这是一个简单的一个逻辑。 所以这个荣誉呢，应该还属于它。那么到今天再来看呢，当然第一这个年份它肯定是拿不到了，因为现在比它好的火炮有很多。你比如像日本的99式火炮、自行火炮，那么咱们国家的05式的火炮，咱们过天安门广场的，那这个火炮的单从射程角度来说，我们要远远的超出过它这个40-50公里这样一个射程。所以说，历史上。 它的荣耀，它带来的这些亚洲第一、世界第二这个称号，我觉得我们应该认可。但是今天的亚洲装备市场情况来看，它可能只能排在，我个人觉得能排在前3就已经很不错了。我们发现呢，印度已经购买了俄罗斯的特90坦克，同样采用特90底盘的2S19榴弹炮才应该是印度的不二之选，但是我们发现印度却是放弃了，这个怎么去解释？ 主要还是说 2S19这个东西是一个像曲老师说的半路出家的一个改进品。那么它是在旧有的主战坦克底盘上加装了这个自行火炮的炮塔。对于自行火炮来说，它是一个先天的缺陷。K9现在它第一开始设计的时候就是一个标准的自行火炮，同时呢，它又有非常成熟的实践的这个使用的经验。巴基斯坦老将助阵，不惧高手，远道而来的 K9能否帮助印度实现大逆转？好的装备。 或者是卖的贵的装备，在战场上不一定就能好使唤。它经常有演练过程当中，发射的炮弹是哑弹，发射不出去。亚洲第一炮变身状况百出炮 ，K9身为韩国的明星装备，却为何如此善变 ？K9正是屡尝败绩的印度为了翻盘而搬来的救兵。不过，对于 K9到底能否胜任这项工作，外界也是众说纷纭。从具体性能上看 ，K9的重量几乎是 M109的1倍。 在载弹量和射程方面都有着明显的后发优势，但 M109作为一款沙场老将，有着丰富的实战经验。K9的到来究竟是神兵天降，还是沦为炮灰，都还是一个未知数。像 K9本身，主要它自己有一些问题。你比如在演习当中，它经常有演练过程当中发射的炮弹是哑弹，信息化水平很高，就意味着什么？你的整个的作战环境如果是过度恶劣的话。 你比如说，旁边出现了一些，因为这种情况在韩国自己军队当中使用当中出现过，在跟它出口到土耳其的这个K9当中也出现过这样一个问题。所以我们说这个K9呢是先进派的代表。那么相比之下，老旧的M109是不是就好物胜算了呢？
毕竟 M109它是一个很老的、很古老的装备，所以说理论上的计算，印度人会得分，但是实际上来说，巴基斯坦人倒不一定会落下下风，因为在战场上当中啊，装备是一个方面，我能超过你远远的射程，我能打到你更远。最终谁输谁赢还是有待商榷的。不过如果 K9 赢不了，我们也不感到意外，因为有资料显示 K9呢不光叫做亚洲第一炮，也叫做状况百出炮。 K9 자주포는 한국 방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첫 번째 수출은 잠재력을 알리는 신호였다면 두 번째는 그 신호를 현실로 만들어줬는데요. 인도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도 첫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수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연간의 현지 운용 평가 후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수출은 입증되고 인증된 무기를 뜻하는 거죠. 한편 인도 네티즌들은 K9의 성공에 힘입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면서 이제 K30 비호 복합 도입도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K9 저주포가 러시아 무스타 S를 제치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2018년 비오는 인도에서 러시아 펜저 S1과 독일 게파드 A2를 제치며 유일하게 현지 테스트를 통과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펜저와 게파트는 당시 복합방공 체계의 양대 산맥이었는데요. 비오만이 유일하게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며 전 세계에 그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최종 도입이 무산되었는데 전통적으로 인도의 방공 체계를 담당하던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했던 결과였죠. 인도로서도 러시아 무기를 배제하고 비오를 구매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테스트에서 비오가 경쟁자를 압도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을 통해 드론에 대한 방공 대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가 다시 비오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재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오는 35mm 쌍포와 미사일로 분당 1100발을 발사하여 드론과 저고도 위협에 특화된 성능으로 인도군의 대공망 강화를 약속합니다. 최근 인도 방산부 관계자는 K9의 신뢰성이 비오 계약 협상을 가속하고 있다며 2025년 내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처럼 해외 현지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와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깎아내릴수록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는 한국 무기. 이에 중국에게 욕먹는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원래 처음은 이름빨이고 두 번째부터 찐 맛집이다. 단,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에서는 에이브럼스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K2만큼은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K2 표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2, 미국 M1 에이브럼스를 능가하는 현존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발표가 아닌 폴란드군의 실전 운용 경험과 병사 및 지휘관의 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신뢰도가 더욱 높은데요. 폴란드는 K2, 레오파르트2, 에이브럼스, T-72 등 세계 각국의 전차를 모두 운용하는 유일한 국가로 다양한 전차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최대 우방국으로 전쟁에서의 주요 실전 정보를 바탕으로 현대전의 전차 활용도를 분석한 폴란드는 K2를 콕 집어 현대전의 요구를 충족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하며 차세대 전차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K2의 성공을 넘어 차세대 전차 K3 개발을 빠르게 추진 중이며 K3 역시 혁신적인 설계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는 K2 전차를 두고 현대전에서의 최강의 전차로 꼽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커다란 반전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 Let's get it! 2025년 5월 1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는 K2 표전차에 대한 상세한 평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홍보성 기사나 립서비스식이 아닌 실전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실전 운용 부대와 지휘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K2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각색이나 과장 없이 순수 100% 번역으로 같이 보시죠. K2는 폴란드 북동부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 등 험난한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하며 기존 PT-91 트바르디와 T-72 전차를 대체하고 있다. 2022년 바르토시체 20기계화 여단을 시작으로 9 브라니에프 기갑 여단과 15 기지츠코 기기화 여단에서도 K2 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추가 도입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그룹 부사령관이자 18 기기화 사단의 사령관으로 역임한 야로사프 그로마진스키는 K2 전차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현대적 전차의 요구를 가장 충족하는 전차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K2 전차는 현대 궤도 장비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폴란드군 기갑은 스몰렌스크 관문에서 366대의 에이브럼스 전차로 무장한 강력한 기갑사단을 운용하며 아파치 헬리콥터,
로켓 포병, 방공 체계와 협력해 적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단,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에서는 에이브럼스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K2만큼은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K2PL의 개발은 폴란드의 기대를 충족할 야심찬 프로젝트이며 보르수크 보병 전투 차량과의 협력으로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라며 그로마진스키는 K2가 폴란드에서 생산 및 정비될 경우 비용 효율성과 수명 주기 측면에서 다른 전차 대비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제 운용 병사들 역시 극찬을 이어갔는데 16기가 사단 병사들은 K2의 기동성과 직관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K2는 드래곤 입사 훈련에서 야지와 도로행군 성능을 입증했으며 ISU 서스펜션으로 차체 높이를 조절해 장애물 뒤에서의 사격과 경사지 작전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는 K2를 표적으로 삼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K2의 모듈형 설계는 야지 정비를 용이하게 하며 1500마력 엔진과 변속기는 우수한 성능과 연료 효율성을 제공하며 차고 내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신속한 훈련이 가능하게 한다. 화력면에서는 55 구경장, 120mm 주포와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이 원거리 명중률을 보장하며 자동장전 장치와 파노라마 관측 장비가 전투 효율성을 높인다. 승무원 작업 환경도 최적화되어 있으며 에어컨 시스템은 장시간 작전에서의 피로를 줄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디펜스 입사의 편집장인 안토니 발코프스키 역시 자신의 SNS에 K2는 크로스컨트리 능력으로 보편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팬서의 장점은 유압식 서스펜션과 가벼운 무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죠. 즉 K2는 에이브람스와 비교해 기동성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K2가 에이브람스보다 무조건적으로 더 뛰어난 전차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전과 동유럽의 험준한 지형에서만큼은 K2 전차가 매우 특화된 성능을 지녔음을 나타냅니다. K2는 55톤 경량 설계와 1500마력 엔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추중비를 자랑하며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에서 자유롭게 기동하는데요. 한때 너무 가벼운 전차라면서 평가절하 받았던 경량 설계가 오히려 현대전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게끔 하는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 반면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2는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동유럽의 해빙계에서 기동성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덧선과 같은 영국 매체들 역시 진흙속에서 헤매고 있는 미국 유럽산 전차들을 취재하기도 했죠. 에이브람스는 걸프전과 같은 드넓은 평야 지대에서의 대규모 전차전에서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이 도시전, 게릴라전, 드론 및 정밀 유도 무기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미국 육군 준장 제프리 노먼과 소장 글렌디는 군사 매체 더워준과의 인터뷰에서 방어력 중심의 전차가 드론,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에 오히려 취약하며 뛰어난 기동성만이 전술적 유연성과 생존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기동성이 높은 전차가 적의 탐지와 타격을 피하며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해 전술적 우위를 점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이에 따라 미국의 M1A2, SCP-V4의 기존 설계를 폐기하고 경량화와 통합보호 시스템을 강조한 M1E3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4세대 전차가 K2 전차를 모델링했다고 볼 수 있죠. 폴란드도 역시 K2PL 설계에서 국영기업이 제안한 초기 7개 보기륜 설계를 현대로템의 6개 보기륜 설계로 변경하며 기동성을 우선시했습니다. 6개 보기륜은 차체를 짧게 만들어 회전 반경을 줄이고 민첩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K2 전차의 기동성 중심 설계는 바로 한국이 지니고 있는 악명 높은 지형과 한국군의 까다로운 전술적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산악지대, 논밭, 습지 등 다양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K2는 55톤 이하의 무게와 낮은 지면 접지압으로 논밭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논중심 평야 지형을 고려한 설계인 것이죠. 북한은 4,000대 이상의 전차와 2,5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한 대규모 기갑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K2는 북한의 구형 소련지 전차 T-34, T-55 등을 압도하기 위해 3차원 전술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DMZ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빠르게 위치를 변경하며 북한의 대규모 병력을 무력화하는 데에는 기동성이 필수이죠. 즉 실전에 적용되기 전까지 비판받았던 한국군의 선택들이 현재 러전을 통해 180도 달라진 평가, 현대전에 최적화된 선택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차뿐만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한국군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피아 10별띠의 경우 과거 구식으로 여겨졌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이 유사한 위장복과 멀티캠, 디지털 패턴을 착용하며 색띠 완장, 테이프 등이 피아 구분의 필수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 총기의 이점 슬링 역시 구식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사격 안전성과 무게 분산의 강점 및 손쉬운 길이 조절로 다시금 이점 슬링이 선호되고 있죠. 여기에 한국은 주구장창 참모전만 연습하고 간지나는 CQB 훈련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드론과 포병의 위협이 커진 현대전에서 참호의 방어적 효용이 재확인되고 있죠. 대공 사격 전술도 야 무의미한 걸 왜 하냐 싶었지만 소총과 기관총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러시아와 북한군도 이를 필수 훈련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가 포방구라는 소리를 들으며 포병에 과잉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상자의 7에서 80%가 포병 화력에 의해 발생하며 포병의 중요성도 입증되었죠. 이처럼 한국군의 훈련과 장비는 현대전의 요구를 선지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한국의 선관적 비전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K2 전차가 세계 최고의 현대전 특화 전차로 평가받는 가운데 현대로템은 차세대 전차 K3의 디자인을 4월 21일 특허청에 등록하며 또 한 번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했다는 것은 사실상 큰 틀에서의 제원 및 설계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죠. K3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선 스텔스 설계가 눈에 띕니다. 각진 형상과 다각형 폭탑으로 레이더 반사 단면 RCS를 줄여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길고 가느다란 주포인 130mm 활강포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며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과 연계됩니다. 포탑 위에는 첨단 센서들이 여러 존재하는데 열상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적 탐지 레이더, 원격 무장 시스템, 능동 방어 체계를 탑재해 상황 인식과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K2의 기동성 중심 전통을 이어 6륜의 보기륜으로 민첩성과 회전 반경을 최적화했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새롭게 도입된 육각형 반응장갑입니다. 포탑 측면에 벌집 구조 반응장갑은 외부 충격을 분산하며 세라믹, 고강도 강철, 폴리머의 조합으로 경량화와 방호력을 동시에 달성한 것이죠. 벌집 구조는 고속열차, 제트기, F1 자동차 등에서 사용될 만큼 공간 활용도와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K3 전차는 포탑 위에 RCWS, APS와 같은 무거운 첨단 장비들이 새롭게 추가되므로 장갑의 경량화가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는데 여기에 한국 강소기업의 세계적인 기술이 접목됩니다. 바로 50년 역사를 지닌 삼양컴텍의 방탄 장갑 기술이죠. 2009년부터 현대로템에 K2 전차의 방탄 장갑을 독점 공급해온 삼양컴텍은 K2 이외에도 천무 단전 로켓과 수리온 헬기에 사용되는 방탄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K3에 적용되는 방탄 장갑은 세라믹 기반 복합 장갑인데요. 이러한 장갑 방탄 기술은 2000년대 초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7년간의 수천 번의 실험과 200여 차례의 양산 실증을 통해 이 기술을 국산화한 것입니다. 탄화 규수호와 특수 화합물의 배합, 2000도 이상의 고온가열, 밀도 균일화 등 까다로운 공정을 극복하며 완성된 이 기술은 K방산의 급비로 관리되고 있죠. 현재 이 수준의 방탄 장갑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뿐입니다. K2 흑표 전차가 현대전의 요구를 충족하는 전장 친화적 모델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K3는 스텔스와 첨단 기술로 차세대 전차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선구적 비전과 수많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결합된 K방산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타국보다 몇 수 앞서지 않으면 잡아먹히게 되는 지리적 특성상 한국은 늘 지지 않으려, 먹히지 않으려, 도태되지 않으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한국인은 늘 알게 모르게 전쟁을 준비한다. 밥을 살 때 내가 쏜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야 죽여준다. 키스할 때도 키스 갈긴다. 전투 DNA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